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여덟공주와 마법거울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이전 영상에서 드렸는데 이제 각각의 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명의 공주가 등장해요. 먼저 저희가 각자 마음에 들었던 공주 이야기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내님은 어떤 공주가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이 작품 중에 공주와 악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그 작품에 나왔던 티카 공주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희가 공주와 악어를 다루지는 않아서 짧게만 그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 통나무에 갇힌 새끼 악어를 사람들이 이제 구해가지고 오는데 이 악어를 처음에 이제 크면 두려운 위협적인 존재가 되니까 죽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누군가가 티카 공주에게 데려가자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티카 공주가 그 새끼 악어를 받게 돼요. 근데 이 티카 공주는 그 이전에도 되게 길 잃은 생명들을 돌보고 있는 그런 존재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목에 걸린 거울을 티카 공주가 이제 빼주고 악어를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죽여야 한다. 쟤는 위협적인 존재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자기가 이제 계속 구하고 돌보고 하면서 악어를 키워나가요.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위협적이고 두려운 존재라고 생각을 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악어와 곁에서 살면서 악어를 점점 편하게 대하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데 문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악어를 보면서 욕도 하고 함부로 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악어도 이제 점점 자라면서 자신의 본성을 깨닫고 본능에 이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이제 사람들이 그 악어를 죽이려고 할 때 티카 공주가 다시 한번 나서서 악어를 구하고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티카 공주가 사람들이 모두 두려운 존재니까 죽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구하는 용기를 보여주고 또 나중에 또 죽여야 한다고 할 때 다시 구해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그래서 다시 모든 사람들이 악어를 두려워하면서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결말이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공존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인간을 중심에 놓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간 중심으로 놓고 자연과 어떻게 공존을 할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작품에 나와 있는 티카 공주는 그게 아니라 다른 공존의 방법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공존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인상적이고 좋았던 공주였어요. 역시 줄거리 요약 장인 아닌가요? 맞아요. 티카 공주도 저희가 엄청 멋있으니까 다루자라고 했는데 이 분량상 어쩔 수 없이 탈락되어서 너무 아쉬웠는데 이내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너무 좋네요. 저희 재원님 이내님을 너무 애정담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저도 좀 바라봐 주세요. 재원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험난한 바다의 공주의 엘렌이 진짜 인상 깊었는데 읽으면서도 너무 좋았어가지고 제가 차례에다가 이 얘기 너무 좋은데 하면서 이렇게 V 표시하면서 읽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엘렌 공주의 엄마 그리젤 왕비가 전 진짜 멋있었는데요. 왜냐면 이 왕국은 공주들에게 편안하게 살라고 하기 때문에 공주들과 왕자들에게는 배를 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배를 주지만, 근데 이 그리젤 왕비는 엘렌 공주가 배를 갖고 싶어 할 때 배를 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멋있었던 문장이 여기서도 보면 알면서도 줬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배를 주면 너가 힘든 인생을 살게 될 거야. 몰랐으면 그냥 줄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배를 주는 순간 너의 인생은 굉장히 힘들어질 거야 라는 걸 알면서도 주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지만 이 위험을 우리 아이가 힘들게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 자리로 데려가게 하는 역할이 진짜 쉽지가 않은데, 왜냐면 엄마들이 다 자기 아이를 마음에 품고 지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이를 위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엄마의 욕망인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엘렌 공주가 있을 수 있던 것은 그리젤 왕비가 있었기 때문에 엘렌 공주의 그 모험심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엘렌 공주도 멋있었지만 이 그리젤 왕비가 정말 저의 최애 캐릭터였고, 저도 이런 엄마가 되고 싶은데 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3초 머뭇거렸기 때문에 아마 될 수 없다는 것으로. 아니, 재훈님은 아이들에게 꽃길을 걸으라고 강요하지 않는 엄마잖아요. 충분히 그리첼 왕비와 비슷한 엄마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또 반성이 되는 것은 제가 말은 그렇게 하면서 사실 저는 좋은 엄마가 되려고는 하지만 그리젤 왕비처럼 정말 그 아이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그 모험심을 갖게 해주는 건 엄마의 큰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망명을 떠난 공주가 너무 좋았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란이나 전쟁이나 어떤 이유인지 명확히 나오진 않지만 국가에 큰 일이 생겨서 공주들이 본국을 떠나서 타국으로 이동을 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기반이 없으니까 정말 힘든 삶을 사는데 거기서 4명의 공주 중에 1명의 공주 아냐가 직장을 구하죠. 직장은 빵집이에요. 직장 선택이 너무 멋지지 않나요? 사실 빵집이 아주 힘든 곳이거든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반성합니다. TMI. 아니 빵집 되게 아르바이트하기 힘든 곳이에요. 맞아요. 안 해보셨죠? 안 해보셔서 모르시는 겁니다. 저도 책을 읽어서 그나마 이 정도로 살아가고 있다. 더 노력하겠다라는 생각. 제가 또 빵집 이야기 나온 책 많이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냐가 빵집에서 일을 하는데요. 남은 빵을 받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줘요. 그런데 그 삭막했던 공간이 사람들이 빵을 먹으면서 자아 실현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따뜻하고 다채로운 색깔을 가진 공간으로 변화합니다. 아냐가 자기 삶을 구원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 동화가 너무 좋았던 건 사적인 취향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빵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빵집에서 일하는 게 힘들다라는 것보다 더 너무 사적인 정보 아닌가요? 빵순이거든요, 빵순이. 전 갓 구운 크로아상이 너무 맛있다. 역시 빵을 먹으면 모두 행복해지지 않냐라는 저는 탄탄한 근거를 이 책을 통해 얻었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는 편집장님께서 가꾼 크로아상을 준비해 주실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그거 노리고 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바로 넘어가죠.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거를 그렇게 크게 인상 깊게는 못 읽었는데 빵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아니 그랬는데 그 영희님이 이 작품을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곱씹어 읽으니까 이 책이 되게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왔어요. 일단 저는 가장 크게 인상 깊었던 부분은 어떤 구조의 변화와 개인의 힘에 대한 주제를 이 동화책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회색빛 도시를 변하게 한 건 그 아냐의 개인적인 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후 관계가 중요한데요. 교수님인 줄 알았어요. 저도 순간 필기할 뻔했어요. 죄송합니다. 선후 관계가 저도 얼굴 빨개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얼굴이 또 불타오. 눈빛 고정 빨리. 조명 때문인 거 아니죠? 회색빛 도시에 빛이 들어오고 나서 아냐가 변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냐가 변하면서 그 회색빛이 빛의 도시로 바뀐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조가 바뀌지 않아도 개인이 먼저 바뀌면 이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계란으로 바위를 쳐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란으로 바위 치랴라는 말이 있지만 계란으로 바위를 쳐야 한다. 그 계란이 불러오는 힘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개인의 힘의 변화에 아주 주목하게 되었고요. 근데 이거는 이 사회 현실뿐만 아니라 저희가 있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뭐 학습자 주도성 여러 가지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주변에서 그건 뭐 입시제도 변화하기 전까지는 되지 않아. 그게 되겠어? 라는 말은 사실은 저희를 되게 무력하게 하는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 견고한 입시제도 안에서도 나는 뭘 할 수 있을까가 저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구조 전체를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나와 수업하고 있는 이 공간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주제가 떠오르면서 이 동화가 아주 멋있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재호님이 이제 복식 호흡을 하면서 힘주어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 다따에 목격할 때 힘을 주고 쟤네 왜 저래? 청소년을 향해 쟤네 왜 저래? 라고 하는 장면이 떠올랐는데 또 책과 연결지어 의미부여를 해보자면 쟤네 왜 저래라고 말하던 재호님이 이 책을 읽으며 교실의 구조 변화를 내가 이루겠다라고 조금 더 성장한 모습을 보였다. 역시 책은 위대하군요. 맞습니다. 책을 읽어서 이 정도다라는 이야기 제가 다시 한번 쟤네 왜 저래 한 번만 더 해주시죠. 이 오물오물 거리면서 부끄러운데 사실 제가 늘상 입에 붙이고 사는 말이라 입에 달고 사는 말이라고. 왜 저러냐 뭐 이런 왜 저러는 거야? 지금 왜 저래요? 뭐 이런 이야기 제가 자주 하는데 다시 한번 해달라고 하시면 좀 부끄럽네요. 저희가 다 더 별로일 수 있는 존재들이지만 책을 읽으니까 덜 별로가 된다라는 말. 이내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 아냐 공주가 빵집에 취직을 하기 전에
자기 혼자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 있었거든요. 공주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가?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근데 사실 저도 이 작품을 읽기 전에 공주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던 이야기는 별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공주가 스스로에게 자기가 이제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당연하다고 여겼던 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게 이 아냐공주가 다른 용기를 내서 이제 변화를 시도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든 힘이 되었던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나도 사실 되게 멋지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한테 질문 던지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저런 모습이 아냐공주를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내님 말씀 들으니까 그 인간에게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소설 같은 경우에도 아냐와 그 아냐의 자매들이 왕궁에서 되게 편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거든요. 망명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흔히 시련에 빠지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더 우울감에 매몰되게 되는데, 이게 인간을 발전시키고 다른 존재로 깨어나게 하는 건 시련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들지만 그래도 시련은 너무 아프다. 그런데 예전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쿠션이 생긴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도. 맞아. 시련은 아프지만 정말 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보고 그 시련을 변화의 계기로 삼는 걸 보면, 맞아, 시련은 아프지만 안 아프다고 하자면 거짓말이죠. 근데 마음의 쿠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의미 부여. 역시 책을 읽어서 이 정도다. 이 작품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공주다움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해서 등장해요. 그 아냐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돼라는 말을 들을 때 왕비님이 넌 공주잖아, 그렇게 걸으면 안 돼. 넌 공주잖아, 차분해야 해 라고 얘기할 때, 뭔가 하고 싶은 걸 제한당할 때 공주잖아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아냐가 여기서 뭔가 용기를 내서 뭔가를 해야 될 때, 빵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런 상황에서 나는 공주잖아 라고 말하면서 마음의 힘을 다진단 말이에요. 같은 표현인데 양가적인 의미를 가진 표현으로 쓰인다는 게 너무 흥미로웠는데요. 이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두 분이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재호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이 동화에서 공주다움을 정의하는 부분 중에 저에게 진짜 완전 콕 박혔던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그 문장이 뭐냐면, 이 도시에는 아냐는 공주였다. 그 뒤에 문장이 중요한데, 아냐는 또 교수님처럼 제가 배에 힘을 주고 아냐는 공주였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다가 아니라, 아냐는 공주였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렸다. 아냐는 공주였기 때문에 왕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았다가 아니라, 아냐는 공주였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해야 했다라는 문장으로 이어지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인상 깊었었고요. 그러니까 공주가 단순히 수동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남들이 이미 걸어간 길을 편안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없던 길을 개척하는 사람, 굉장히 도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이 공주다움이 저에게는 다가왔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말은 그냥 공주다움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누군가를 향한 말이라기보다는 실은 제 자신을 향한 말이기도 하고, 저도 그냥 편안하게 다른 사람들이 닦아놓은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동화 속에 있는 공주처럼 정말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멋져요. 이내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공주하면 우선 귀한 사람이잖아요. 이 아냐공주가 처음에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제 혼자 거리로 나서서 이제 밖으로 나왔을 때 약간 난처한 상황이 됐을 때 사람들이 막 웃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속으로 계속 되뇌었던 말이 나는 공주다, 나는 공주다, 나는 공주다, 이 말을 되뇌어요. 이게 저는 자기 스스로 나는 귀한 사람이야, 귀한 사람이야 라고 마음을 다잡는 모습처럼 느껴졌었거든요. 이게 물론 예전에 공주는 신분이 높아서 귀한 사람이지만, 저는 이제 이 시대의 공주는 스스로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줌과 동시에 다른 사람도 자기처럼 다른 존재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겨줄 수 있는 게 공주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냐가 이제 그 직장을 구하면서 부서진 과자를 받아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매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페트라 공주가 이 과자를 집안에 있는 어른들하고 나눠 먹자,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겨졌던 그 집안의 어른들하고 나눠 먹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해? 왜? 우리가 무슨 도움을 받았는데? 이런 질문을 하지만, 그럼에도 소냐 공주가 아니야, 그래도
페트라의 말이 맞아. 나눠 먹는 게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떤 계산도 없이 나한테 이익이 된다, 안 된다에 대한 그런 것도 없이 다른 사람들을 동등하게 여겨주고 그렇게 해서 귀하게 생각해서 시작한 나눔이 이 이야기 전체에서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변화가 단순히 동화적인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이 공주다움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좋네요. 이 작품에서 또 많이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가 쓸모 있음, 쓸모 없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망명을 간 공주들이 그 공작 부인의 집에서 지내는데 묘사 중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쓸모없는 사람이었다. 그 공작 부인도 공주들을 향해서 얘네는 쓸모가 없겠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이내님이 그 공주가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서 빵을 나눠줬다고 했잖아요. 귀하게 여기는 방식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쓸모없다라고 여겨지던 사람들이 다 각자의 방식으로 자아 실현을 하게 만들어요. 피난 상황에서 책을 들쳐업고 이동한 사람들이 넌 그런 걸 왜 가지고 와?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활용해서 공주들을 교육시킨다거나 혹은 누군가 막 그 병에 걸려서 맨날 이렇게 약을 만드는 사람이었죠. 자기만 했는데 이걸 막 나눠주면서 기여를 한다거나. 그래서 각자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방식이 나는 별거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져왔던 사람들에게 당신은 아주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각자가 가진 특성을 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잠깐 가져봤고요. 공주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공주가 엄청나게 대상화된 존재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쁘다, 사랑스럽다는 다 남의 평가와 관련이 됐잖아요. 너 참 예쁘다라고 남이 인정해줘야 되는 거고 너 참 사랑스러운 성격이구나도 남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 주체성 없다라고 여겨진 대상인데 여기서는 누군가를 살리고 의미부여를 해주는 존재가 된다는 점에서 정말 기존의 관점을 뒤집어서 공주가 잘못된 건 아닌데 공주다움에 대해서 각자 가지고 있던 상이 잘못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공주 자체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한다는 게 너무 이 작품의 미덕인 것 같고 재호님이 한 사람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영국의 작가가 한 명이 쓴 책을 바다 건너서 한국의 교사들이 읽고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영상 이걸 본 사람이 또 나의 공주다움, 나의 귀함 나의 존귀함에 대해 생각을 하고 또 새로운 시도를 하겠죠. 이게 얼마나 멋지고 의미 있는 변화냐.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영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 바뀐가 이걸 구분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 없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학교 밖의 이야기고 우리와 관련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학교 밖에서 생산되는 이 책들이 저희에게 들어와서 교과서가 되고 저희의 영감이 되고 변화를 이끌어주는 촉매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책 자체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견고한 그 어떤 틀을 부실 수 있는 계기를 정말 마련해 준다라는 게 또 이 책을 통해서 또 저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재호님이 멋진 얘기하면 항상 저를 볼 때 눈빛에 칭찬해달라는 뜻이냐? 나 잘했지? 입을 살짝 닫으면서 이런 표정을 짓는데 아주 칭찬받을 만하다. 알아봐 달라고. 인정합니다. 재호님이 안과 밖을 구별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동유럽 국가인 것 같아요. 배경이. 그 망명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떠올랐어요. 좀 그것과 엮여서 이야기를 좀 해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재호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그 부분을 읽고 사실 난민이 떠올랐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공주들이 자기네 나라의 전쟁을 피해서 빛의 도시라고 알고 있었던 나라에 오는 이야기인데 빛의 도시라고 알고 왔지만 회색빛 도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난민 가정이 한 가정 있어요. 그래서 이라크 가정인데 그곳에서도 이제 이라크의 총알을 피해서 근데 그 이라크 사람들이 보기에 대한민국은 이제 많이 잘 살기도 하고 본인들이 가서 잘 정착할 수 있는 여기는 공주들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빛의 도시인 줄 알고 저희 나라에 온 거죠. 근데 막상 왔는데 난민 허가도 쉽지 않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당연히 미등록 이주 아동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빛의 도시인 줄 알고 왔지만 회색빛 도시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이 아냐 공주가 너무 멋있는 역할을 했다라는 게 저희는 지금 계속 뒤에 아냐 공주라는 말을 붙여서 인식을 잘 못했는데 지금 보면 지금의 난민인 거잖아요. 아냐 공주가 전쟁을 피해서 다른 나라에 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난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회색빛 도시가 빛의 도시로 만들어져 가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난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나라 요즘 그러니까 보면 난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도 지금 뭐 굉장히 심하고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왔을 때도 그랬고요. 그런데 아까 이 김지은 평론가님이 소수자에 집중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장면이 저는 또 여기 다시 오버랩 되면서 그렇다면 과연 국민과 난민의 경계는 무엇인가? 아까 저희가 안과 밖의 경계를 이야기했는데 무엇이 국민이 되게 하고 무엇이 난민이 되게 하는가? 이 아냐 공주에게 너는 국민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함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빛을 만든 것이 난민으로서의 공주였다는 게 너무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 도착했을 때 이미 회색 도시였던 곳인데 여기 이주한 사람이 그곳을 계절이 있는 공간, 봄이 오는 공간으로 만들었잖아요. 너무 저희에게 주는 시사점이 정말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내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이 보면서 영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전쟁을 피해 떠나온 상황이라서 그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생각이 났었는데 여기서도 나오듯이 전쟁이 원래 빛의 도시였던 공간을 굉장히 황량하고 약간 절망이나 비극이랑 상처만 가득 남은 공간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아까 재훈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공간을 바꾸게 만드는 게 한 사람의 용기? 그 아냐공주의 변화, 노력 이런 것들이 그런 변화의 시작이 되었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는 에이 동화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인간들이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오면서 살아왔던 역사는 사실 결국에는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말도 안 될 것 같은 상황을 상상하면서 그걸 희망으로 가지고 노력해온 역사가 우리가 이런 상황까지 이렇게 문제들을 해결해 오면서 살 수 있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을 보면서 굉장히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그런 부분이 되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8명의 공주가 등장한다는 그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되게 다양한 국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공주라고 하면 그 서양 공주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중동 공주도 등장하고 아프리카 공주도 등장하고 되게 다양한 국가의 공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책이 저희한테 주는 메시지가 눈 닿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갖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책을 그 많은 독자님들이 읽을 때 그냥 읽으면 동화이지만 여기에 그 작가님이 배치한 장치들 이 왜 사용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 뒤집어 보기, 관성을 비틀기,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아주 많다는 것을 생각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좋아하는 빵이 등장하는 망명에 떠난 공주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여러분 다들 빵 드시는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